자, 우리 사채. 주식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신주를 발행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주식과 사채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일단 주식의 경우에는 의결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반면에 사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결권이 없어요.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가 영업 실적이 좋으면 많은 이익 배당을 받고 실적이 안 좋으면 이익 배당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이익 배당을 받죠. 반면에 사채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들은 회사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고정적인 이자를 받는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세 가지 자녀예산 분배 청구권, 상환 종류 주식, 주식 매수 청구권 예외적인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출자 환급이 금지가 된다. 근데 사채의 경우에는 원래 찍을 때부터 3년 만기 회사채다라고 하면 3년이 지나면 갚아줄 거를 예정하고 발행하는 거예요. 얘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된다. 자, 이러한 세 가지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워낙 기본이다 보니까 이게 출제가 되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우리 주식의 사채화 현상, 반대로 사채의 주식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식의 사채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자, 첫 번째 주식은 원래 의결권이 없는데 사채는 의결권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의 사채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무의결권 종류 주식이에요. 무의결권 종류 주식인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주식은 이익 배당을 받는데 사채는 이자를 지급받는다라고 했죠. 주식이지만 마치 이자를 지급받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 뭐였어요? 비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그 다음에 누적적 우선주.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의 경우에는 최저 배당률 20%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늘 20%의 이익 배당을 받기 때문에 마치 이자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 출자 환급이 금지가 되는데 환급을 해주기로 정한 주식, 상환 종류 주식이죠. 상환 종류 주식. 요 세 가지가 바로 주식의 사채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고 반대로 사채의 주식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CB와 BW. CB, 전환사채죠. 전환사채는 사채였다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바뀌어라 야! 마법과 같은 권리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였다가 그게 주식으로 바뀌어버린다. 자, 그리고 BW라고 하는 것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얘는 사채를 가지고 있다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주식이 덤으로 탄생해요. 얘는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고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고 BW의 경우는 사채는 그대로 존재하고 주식이 덤으로 탄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모두 지금 뭐가 나온다? 주식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사채의 주식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CB하고 BW. 자, 이거는 그냥 기본인 거고 이제 여러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는 것 중에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은 뭐가 나오느냐?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납입금, 즉 주금을 납입하게 되면 그게 뭘 이룬다? 자본금을 이루죠. 자본금을 이루기 때문에 자본충실의 이념상 전액 납입주의가 적용이 된다. 주금액에 대하여 이 주금액이 자본금을 이루기 때문에 자본충실의 이념상 전액 납입주의가 적용이 된다. 반면에 사채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구성하지 않아요. 사채 금액은 자본금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충실의 이념과는 무관하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 납입이 허용이 돼요. 얘는 자본금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충실의 이념과는 무관해서 분할 납입이 허용이 된다.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기 때문에 자본 충실의 이념상 자기 주식 취득이 제한이 된다. 반면에 자본금과 무관한 사채의 경우에는 자기 주식 취득이 제한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CB와 BW의 경우에도 그 본질은 사채다. 그렇기 때문에 CB와 BW를 스스로 취득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뭐만은 제한이 된다?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의 행사만큼은 제한된다.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자, 그리고 신주를 발행할 때 상계에 대하여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죠. 하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요. 자, 이러한 세 가지 차이점. 자, 그리고 사채라고 하는 게 집단적으로 회사가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사채를 발행한 만큼 회사가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너무 많은 빚을 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과거에는 전체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해서는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게 폐지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과거에는 사채의 단위 금액의 제한이 있어서 최소가 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사채 단위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주식은 주식 단위 제한이 있죠. 액면가가 적어도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죠. 주식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액면가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는데 사채의 경우에는 단위 금액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순자산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사채는 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문이 보이면 틀린 지문으로 고르시면 돼요.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틀린 지문으로 고르라고. 자, 그러면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회사가 직접 발행하는 방법. 그래서 A회사 경리과에서 직접 발행하는 방법. 이때 회사를 사채 발행 회사라고 부르죠. 회사가 직접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 발행 사물을 증권회사에 맡겨서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간접 발행이라고 해요. 증권회사를 통하여 발행하는 방법. 이때 증권회사를 수탁회사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아예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공부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하여 산업은행이 10억 이런 식으로 총액을 한 방에 인수해주는 방법. 이거를 총액인수라고 불러요.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사채 총액 뭐 10억 원어치 사채를 뭐 10억도 적어요. 뭐 10조 이렇게 발행을 하죠. 산업은행이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 이러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사채 청약서, 주식 청약서에 대응하는 사채 청약서라는 것을 쓰는 게 있고 쓰지 않는 게 있는데 그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게 주요 출제 포인트예요. 일단 회사가 직접 발행하는 방법에는 직접 모집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매출 발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직접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채를 발행받고 싶어 하는 인수인들이 회사 경리과에 와가지고 하나하나 사채 청약서를 써가지고 나는 얼마나치 받을래요? 라고 하는 식으로 사채 청약서를 기재해가지고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이거를 직접 모집이라고 하는 거고 이와 비교해서 회사가 미리 백화점 상품권처럼 5만원권, 100만원권, 500만원권 이런 식으로 미리 프린트를 해두고 이거를 그냥 사가는 형태. 이거를 매출 발행이라고 하는데 이 매출 발행의 경우에는 따로 사채 청약서를 쓰지 않아요. 얘는 사채 청약서를 쓰지 않는다. 미리 프린트해둔 채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직접 발행에는 직접 모집과 매출 발행이 있는데 직접 모집은 사채 청약서를 쓰지만 매출 발행의 경우에는 사채 청약서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자, 간접 발행. 증권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증권회사, 수탁회사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맡기는 방법이 2가지예요. 위탁모집과 도급모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탁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위탁과 도급 어떻게 구별하냐면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맡기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이걸 위탁이라고 하는 거고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을 도급이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위탁 모집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증권회사에서
일반 고객들로부터 사채 청약서를 써가지고 열심히 발행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도금 모집을 했다라고 하면 1차로 먼저 일반 고객들로부터 열심히 사채를 발행을 하고, 만약에 100억 원어치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80억 원어치밖에 일반 공중으로부터 모집을 하지 못하였다. 나머지 20억이 남았다라고 하면 20억을 증권회사가 떠안는 형태, 이거를 도금 모집이라고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탁 모집의 경우에는 일반 고객들로부터 사채 청약서로 청약을 받는 거고, 도금 모집의 경우에는 1단계는 일반인으로부터 사채 청약서로 청약을 하지만 증권회사가 미처 발행하지 못한 부분을 떠안는 형태, 이렇게 떠안는 형태, 수탁회사가 떠안는 형태의 경우는 사채 청약서를 쓰지 않죠. 자, 그래서 사채 청약서를 쓰냐 안 쓰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액인수의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사채를 산업은행이 한 방에 떠안아 주는 거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사채 청약서를 쓰지 않죠. 그래서 사채 청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세 군데 나오죠. 직접 발행의 경우에 매출 발행, 그 다음에 간접 발행의 경우에 도금 모집 중에 2단계로 수탁회사가 떠안는 형태, 마지막으로 총액인수,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사채 청약서를 쓰지 않는다. 사채 청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를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사채를 발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발행을 결정을 하느냐? 우리 앞에서 신주를 발행했죠.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주주 발행이 있었고 제3자 발행이 있었고. 그런데 신주를 발행할 때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정관에 따라서 발행을 하면 되는 거고, 정관의 규정이 없을 때는 원칙이 뭐였다? 이사회가 결정을 했다. 수권자본제도이기 때문에 원칙 이사회.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신 준비에 해당이 되어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제가 대신 준비하면서 신주 발행에는 뭐가 포함이 된다? CB 발행, BW 발행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특수사채인 CB와 BW의 경우에도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정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정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정관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뭐다? 원칙 이사회. 그죠? 원칙은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아요.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정관에 따라서,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수권자본제도에 따라서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 주주총회. 그래서 대신 준비에 신에는 신주 발행, CB 발행, BW 발행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지 제3자 발행이 가능하다. 특히 정관에 근거가 있을 때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재용 조항이 적용이 되어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정관상 필요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그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하나다. 반대말이 뭐다? 반대말이 경영권 방어. 그런데 제3자에게 CB나 BW를 발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정관에 근거가 있을 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언제도 가능하다? 총회 특별결의가 있을 때에도 제3자 발행이 가능해요. 요거 중요해요. 언제도 가능하다? 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도 제3자 발행이 가능하다. 물론 이때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때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개선 등 경영상 필요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신주와 특수사채의 다른 점은 딱 요거 하나예요. 제3자 배정이 총회 특별결의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요게 자주 출제가 되죠. 나머지는 완전히 똑같고 요것만 다르다. 그럼 일반 사채의 경우에는 자, 일반 사채 등이라고 했죠. CB하고 BW 말고 나머지 조금 있다가 우리 뭐 교환사채, 상환사채, 뭐 파생결합사채 이런 것들을 공부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 등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채는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주식과 CBBW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사채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결정을 해요. 예외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결정을 한다. 근데 대표이사에게 맡길 때에는 이때에는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해서 중요한 게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위임할 수 있어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주와 특수사채의 경우에는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주주총회인데 반하여 일반 사채의 경우에는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총회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발행할 수 있다. 근데 이때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때는 금액과 종류를 정해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위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리 이익참가부 사채, 파생결합 사채, 교환 사채, 상환 사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여기에 등에 포함이 되는 거다. 요 앞에서 했던 거 원칙 이사회의 권한인데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 주주총회가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대신 준비였죠.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 발행,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그런데 신주 발행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CB 발행과 BW 발행도 포함이 되어 있다. 앞에서 다 했던 거.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사채의 종류가 조금 다양화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익참가부 사채라고 하는 게 있다. 원래 사채는 이자를 받죠. 고정적인 이자를 받는데 이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가 운영이 잘 되었을 때 이익이 많이 나오면 이익 배당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사채. 이거를 이익참가부 사채라고 한다. 이자 지급 플러스 어디에도 이익 배당에도 참가하는 사채. 이거를 이익참가부 사채라고 하는데 이 이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원래 누가 받는 거다? 주식이 받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익참가부 사채를 사채의 주식화 현상의 일종이라고 봐요. 이익배당은 원래 주식이 받는 건데 이자뿐만 아니라 이익까지 받기 때문에 이익참가부 사채를 사채의 주식화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교환사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 사채를 상환할 때 돈으로 상환을 해주는 게 원칙인데 돈으로 상환을 해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유가증권으로 바꿔주는 거 이거를 교환사채라고 하는데 이때 다른 유가증권에 주식은 들어가면 안 돼요. 주식을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환사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행한 회사 소유의 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주식이 아니라 신주를 발행해줘서 안 된다. 신주를 발행해주게 되면 그때는 전환사채가 되는 거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주기로 하면 이거는 교환사채에 해당이 돼요. 차이점이 뭐냐? 전환사채의 경우에 전환권을 행사해가지고 신주가 발행이 되면 주식수가 증가하죠. 주식수가 증가하면 자본금이 증가하죠. 반면에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주게 되면 주식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이 불변이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가증권에는 자기 주식은 포함이 돼요. 하지만 뭐는 안 된다? 신주는 안 된다. 신주를 발행해주면 그거는 전환사채가 된다. 회사가 취득해둔 자기 주식을 주게 되면 이때에는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다.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주는 경우 이러한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환사채와 전환사채의 차이점은 뭐다? 교환사채와 전환사채의 차이점은 교환사채는 상환을 했을 때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지만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권을 행사해서 신주가 발행이 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파생결합사채라고 해가지고 그 이율이 일반적인 은행 이자 이율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변동하는 거 있죠. 뭐 금값에 연동한다. 또는 유가에 연동한다. 아니면 미 환율에 연동한다. 이런 식으로 다른 유가증권 통화 자산 등의 변동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거. 이거를 파생결합사채라고 해요.
그다음에 뭐 상환사채라는 게 있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사채를 발행할 때도 주식을 발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청약 플러스 배정이 이루어지는데, 청약 주요 출제 포인트는 뭐다? 우리 아까 봤던 사채 청약서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청약 플러스 배정이 이루어지면 마찬가지로 인수가 된다. 인수가 됐으면 이제 납입을 해야 될 텐데, 이때 납입을 할 때는 뭐가 가능하다?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주식에서 주금을 납입할 때는 전액 납입, 현실 납입, 전액 납입, 현실 납입, 전액을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납입이 허용이 안 된다. 현실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제 안 되고 대물 변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채의 경우에는 뭐가 허용된다? 분할 납입이 허용이 된다. 그런데 우리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이 있었는데, 직접 발행은 누가 주도한다? 이사가 주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체 없이 납입시켜야 된다? 이사가 지체 없이 전액 또는 1회를 납입시켜야 된다. 분할 납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1회 납입만도 가능해요. 그래서 직접 발행의 경우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증권회사를 통하여 간접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발행 사무를 이사가, 회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가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납입도 누가 시킨다? 수탁회사가 시킨다. 간접 발행의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납입을 시켜야 된다. 마찬가지로 납입을 시킬 때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시키는 거고. 사채도 주식과 같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에 사채를 공동으로 인수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 납입을 할 때 연대하여 납입해야 돼요. 사채를 수인이 공동으로 인수를 했다. 그러면 이때 납입은 어떻게 한다? 연대하여 납입한다. 주식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 주식이라고 하는 권리를 나타내는 주권이라고 하는 페이퍼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사채라고 하는 권리를 나타내는 채권이라고 하는 페이퍼가 있어요. 이 채권이 채권자 채무자 할 때 채권하고 조금 헷갈릴까봐 채권 증서라고 붙여놨는데, 이 채권 증서 채권이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고, 여러분 시험에도 채권이라고만 나와요. 이거 공부하실 때는 헷갈리지 말라고 채권 증서라고 해놨는데, 상법상 정식 명칭은 채권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만약에 이번에 15회차 사채 발행을 했다. 그런데 이 15회차 사채에 대하여 전부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6회차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현재는 15회차 사채 발행을 했다. 그런데 납입이 완료가 안 되어도 16회 사채 발행이 가능해요. 대신 15회차 사채 발행을 했는데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납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뭐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 증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납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은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 증서라고 했던 거, 채권은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발행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에 자신의 이름이 적히는 기명식만 가능하다 라고 했지만, 무기명 주식은 이제 발행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사채의 경우에는 무기명식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때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이 가능해요. 채권은 기명식, 무기명식이 가능한데, 만약에 기존에 기명식으로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기명식으로 바꿔달라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바꿔달라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또는 무기명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기명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는 무기명식이 가능하다 보니까 기명을 무기명으로, 무기명을 기명으로 언제든지 전환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15회차 사채의 경우에는 전부 다 기명식에 한한다라고 정했다. 그러면 그때는 전환 청구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 뭐 국어의 문제인 거고. 원래 사채는
기명식, 무기명식 둘 다 가능하다. 기명을 무기명으로, 무기명을 기명으로 언제든지 전환을 하는 게 가능한데 만약에 이번 15회차 사채의 경우에는 오로지 기명에 한한다, 오로지 무기명에 한한다 라고 정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환 청구하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채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채원부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죠. 주식의 경우에 주주명부, 사채권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사채원부라고 하는데 이 사채원부, 주주명부와 마찬가지로 4가지 서류에 포함이 되어 있죠. 4가지 서류를 이사는 비치할 의무가 있다. 4가지 서류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 그런데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에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까지 비치한다. 하지만 주주명부와 사채원부의 경우에는 개인의 인적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점에는 비치하지 않고 오로지 본점에만 비치한다. 물론 이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를 명의개서 대리인이라고 하는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영업소라고 하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도 비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채원부는 본점에만 비치하지 지점에는 비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명의개서 대리인의 경우에는 영업소는 본점 플러스 지점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4가지 서류는 공개장부이다 보니까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도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도 볼 수 있다. 열람등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법 조문에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이 없지만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면 그때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죠. 거부 조문은 없고 판례가 있다. 판례 뭐 생각하시면 돼요? 짜장면 배달 사건 기억하시면 되죠. 짜장면 배달 사건. 짜장면 배달 사건. 자, 사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채를 발행한 회사를 뭐라고 부른다? 사채 발행 회사라고 한다. A 회사를 사채 발행 회사. 근데 A 회사가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직접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간접 발행을 했다. 그래서 사채 발행 사무를 뭐 NH 증권이라고 하는 수탁 회사에다가 맡겼다. 과거에는 이 수탁 회사가 사채 발행 업무도 담당을 했고 사채 관리 업무까지도 담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분리했다. 그래서 얘는 NH증권이라고 하는 수탁회사는 딱 모집과 관련된 행위 2가지만 할 수 있어요. 모집 업무 플러스 모집하고 나서 납입시키는 업무. 딱 요 2가지만 할 수가 있고 사채와 관련하여 나머지 관리 업무는 따로 떼가지고 누가 한다? 관리회사가 따로 한다. 그래서 뭐 미래에셋에가 맡겼다라고 하면 이 사채 관리 업무는 미래에셋이 한다. 자, 수탁회사는 잘 기억하세요. 수탁회사는 딱 2가지만 해요. 모집과 납입과 딱 2가지. 나머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시험 문제 지문에서 수탁회사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보이면 전부 다 틀린 지문이에요. 수탁회사는 모집 업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납입시키는 거 2가지만 가능하다. 모집 업무와 관리 업무를 완전히 분리시켰다. 그래서 관리 업무는 미래에셋에다가 위임을 했다. 그러면 어차피 둘 다 위임이죠. 위임을 하게 되면 수임인은 어떠한 의무를 진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사채관리회사를 두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사채 발행회사 스스로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채관리회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사채관리회사를 두겠다라고 하면 이 사채관리회사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이 사채 발행회사와 그 다음에 이 사채권자들과 둘 사이에서 공정한 사람이어야 돼. 객관적 지위에 있는 사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채 발행회사와
어떠한 특수한 관계에 있다. 사채 관리회사 못해요. 스스로가 사채를 인수한 사채 인수인이다 라고 하면 사채 관리회사 못해요. 자, 그래서 뭐가 아니어야 된다? 사채 인수인이 아니어야 하고 A회사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해요. 사채 관리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채 발행회사와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사채의 인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관리회사의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A회사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고 사채의 인수인이 아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관리회사는 은행, 신탁회사 등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죠. 은행이나 신탁회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일반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관리회사, 주의하실 게 이 관리회사, 발행회사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발행회사를 위하여 일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관리회사는 사채 발행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채권자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자, 주의하실 게 누구를 위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일을 한다. 사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3년 만기 회사채다라고 하면 3년 후에 이 사채 발행회사가 변제를 할 때 이 변제를 수령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채권의 보전, 기타 재판상 재판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거고 채권의 보전, 기타 재판상 재판에 필요한 행위 이런 것들을 하는 사채권자를 위한 일종의 법정 대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들을 위하여 재판 외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몇몇 행위의 경우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 몇몇 행위 주로 사채 발행회사의 뭔가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는 지들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이 사채권자들의 모임인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사채 전부의 지급을 유예해준다. 원래 3년 만기 회사채여서 올해 10월 말까지 변제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12월 말까지 미뤄준다. 와 같은 식으로 유예를 해주는 거. 이거 뭔가 탕감해주고 미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거고 아예 그냥 대놓고 면제 화해를 한다. 당연히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소송행위 취하 포기 인락 화해 이거 뭐라고 했어요? 백기 드는 거라고 했죠. 백기 드는 거. 내가 진 걸로 할게요 라고 하는 백기를 드는 거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네, 마지막으로 채무자회생법상의 행위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하는 게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자회생법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 사채관리회사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둘 수도 있는데 만약에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를 선임했다. 뭐 미래에셋, 현재에셋 두 개의 회사를 사채관리회사로 선임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할 때 사채권자들을 위한 행위를 할 때 공동으로 해야 돼요. 두 개의 회사를 관리회사로 선임하면 공동으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 그림에서 변제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조문을 하나 써놓으세요. 484조 이항 이라고 하나 써놓으시고 조문을 한번 펴보세요. 이게 1항이고 이게 변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사채권자들은 사채관리회사가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르잖아요. 자,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해줘라. 그리고 장부에 적혀져 있는 사람에게는 따로따로 그러니까 공고를 하고 따로따로 통지를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484조.
자, 484조 1항 보세요. 1항. 1항 사채관리회사는 누구를 위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이게 1번이죠. 변제의 수령. 채권을 변제받거나, 2번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 그 다음에 위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1항이에요. 변제 수령, 채권의 보전, 기타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 다시 한번, 사채관리회사 미래에셋은 사채권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 법정대리이다? 사채권자를 위한 법정대리이다.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사채관리회사는 1항의 변제를 받으면 뭐래라?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공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뒤에 알고 있는 사채권자들에게는 따로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자, 이 2항이 여러분 시험은 아니고 세무사 시험에서 최근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여기다가 변제를 받았을 때는 요거 공고하고 통지해라. 통지는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하나 써놓도록 하시고. 그런데 이 사채관리회사 공짜로 하진 않겠죠. 그죠? 뭔가 보수를 받을 텐데, 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발행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았다. 그럼 변제를 받은 거를 사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 사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보수 그리고 필요한 비용을 먼저 떼갈 수가 있다. 사채관리회사가 사채발행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사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뭐 먼저 할 수 있다? 자신의 보수와 비용을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와야지. 자, 그런데 이 미래에셋이 사채관리회사를 맡았는데 너무 분쟁이 많고 보수 조건 받으려고 사채관리 했다가 너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나 이거 그만할래요 라고 사임을 하고 싶은데, 사임을 할 때는 지 맘대로 사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채발행회사와 사채권자들의 모임인 사채권자 집회 둘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가능해요. 얘와 사채발행회사와 사채권자 집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사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관리회사를 사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누구와? 발행회사 A회사와 사채권자 집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늘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앞에서 의결 정족수 공부하면서 사채권자 집회의 경우에는 뭐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일반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 정족수랑 똑같다라고 했죠. 그게 합계액이라고 하는 금액 기준일 뿐인 거지 3분의 1, 3분의 2 숫자는 똑같다라고 했는데,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사채권자 집회 동의. 무슨 동의? 관리회사 사임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 동의. 요거는 3분의 1, 3분의 2라고 하는 특별결의 정족수 말고 그냥 출석, 과반수, 동의로도 가능이라고 써놓으세요. 관리회사 사임에 관한 사채권자 집회의 동의는 일반적인 정족수인 전체 발행사채의 3분의 1, 그 다음에 출석 3분의 2, 요거 외에 요거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 출석 과반수 동의로도 가능하다. 요거 하나 써놓으시고.
그러면 이러한 사채권자 지폐가 있는데 이 사채권자 지폐는 누가 소집할 수 있느냐? 지금 요거 소집하는 거잖아요. 요거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이 발행회사와 관리회사가 소집할 수 있어요. 사채권자 지폐는 누가 원칙적으로 소집이 가능하다? 사채 발행회사 또는 사채 관리회사가 소집한다. 누가 나와서는 안 된다? 수탁회사가 나와서는 안 된다. 수탁회사를 끼워 넣어서 틀린 지문으로 구성을 하는데 원칙적인 소집권자는 누구다? 발행회사, 그 다음에 관리회사 둘이 소집권자. 자, 그리고 예외적인 소집권자가 바로 사채권자. 10분의 1짜리 소수 사채권자가 예외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자, 왜 예외적으로 소집하다 보니까 1단계로 먼저 원칙적인 소집권자에게 청구를 해보고 해주지 않으면 이제 2단계로 자기가 소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채권자 지폐의 소집권자는 원칙이 누구다? 발행회사, A회사, 그리고 관리회사, 미래에셋, 그리고 특정 종류의 사채총액의 10분의 1짜리 소수 사채권자가 예외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그런데 소수 사채권자의 경우에는 먼저 원칙적인 소집권자인 발행회사 또는 관리회사에다가 먼저 청구를 해보고 만약에 열어주지 않으면 그때에는 주주총회를 예외적으로 소수 주주가 소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소집할 수가 있다. 그런데 10분의 1 이거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자기가 10분의 1을 안 가지고 있는데 잠깐 빌려가지고 나 10분의 1 가졌지 라고 하면서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이거 청구를 했을 때 이거를 공탁해놔야 돼요. 잠시 빌려가지고 청구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을 공탁해야 된다. 이 사채권자 소집을 한다. 사채권자 지폐를 소집한다. 주주총회 소집이랑 거의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총회 소집과 동일하게 통지를 한다. 언제? 2주 전에 통지를 발송한다. 2주 전에 통지를 발송할 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한다. 만약에 사채원부상 주소로 통지를 했는데 3년 동안 계속하여 도달이 되지 않는다. 3년간 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 그런데 주식과 달리 사채의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 무기명사채가 가능하다.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누가 사채권자인지를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명부에 적혀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한다? 통지를 못해요. 주소를 모르니까. 대신 뭘 해준다? 공고를 한다. 무기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통지를 못하고 신문에 띄우는 공고를 한다. 그런데 통지는 2주 전에 해주면 되지만 신문에 띄우는 것은 조금 기간이 길어져서 3주 전에 공고를 한다. 그런데 만약에 10억 미만의 코딱지 많은 회사의 경우에는 이 3주를 얼마로 단축해줬다? 2주로 단축해줬다. 그래서 우리 추가 필기 했었잖아요. 그죠? 사채권자 지폐 소집 공고기간 단축이라고 해서 원래 3주인데 이거를 2주로 단축해줬다.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3주를 2주로 단축해줬다라는 거 우리 추가 필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러한 사채권자 지폐가 어떠한 권한을 갖느냐? 자, 권한은 발행회사 A회사와 관련된 권한이 있고 사채관리회사 미래에셋과 관련된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사채권자 지폐 스스로와 관련된 권한이 있고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발행회사와 관련된 거 뭐가 있느냐? 우리 앞에서 합병을 할 때 분할 합병을 할 때 그 다음에 감자를 할 때 개별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되지만 집단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 지폐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을 할 때 분할 합병을 할 때 감자를 할 때 채권자 보호 절차와 관련하여 이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채권자 지폐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 이의 제기 결의. 요게
발행회사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미래에셋 관리회사와 관련된 거,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했던 거 있었죠. 뭔가 빚을 탕감해주는 것들. 우리 아까 지급을 유예해준다. 그 다음에 면제, 화해를 한다. 소송행위, 백기 드는 거, 취하, 포기, 인락, 화해와 같은 소송행위. 마지막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 이와 같이 빚을 탕감해주는 절차를 진행할 때는 그때는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사채권자 집회 자체와 관련된 권한으로는 대표자와 집행자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자와 집행자도 언제든지 해임 결의가 가능하다. 사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의결권이 있는데, 주주총회에서는 주식 보유 비율이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사채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서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와 마찬가지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특별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때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대리행사, 서면행사, 전자투표, 불통일행사 전부 다 가능해요. 대리행사, 서면행사, 전자투표, 불통일행사는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나와요. 출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주총회랑 똑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냥 불통일행사도 된다라고 해버리든가, 불통일행사는 출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주주총회랑 똑같다라고 기억하세요. 대리행사, 서면행사, 전자투표, 불통일행사 다 가능하다. 어차피 얘는 안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정족수가 총 의결권의 3분의 1,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을 때 가결이 된다. 마치 뭐랑 똑같다? 총회 특별결의 정족수와 같다. 그런데 하나만 주의하세요. 관리회사 사임을 동의하는 결의, 요거는 출석 과반수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사채권자 집회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우리 주주총회와 관련해서는 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을 무려 4개나 만들어 두고 있었어요. 경미한 하자를 다투는 총회 결의 취소, 중대한 하자를 다투는 총회 결의 무효 부존재,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사채권자 집회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이 상법에 없어요. 상법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사채권자 집회와 관련하여 조금만 하자도 있어도 마치 뭐처럼 이사회처럼 당연무효가 돼버린다. 그런데 이 사채권자 집회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주주총회보다 쌈박질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돈과 진짜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돈놀이 하는 거이다 보니까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분쟁이 매우 심한데 하자의 경중도 고려하지 않고 조그만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가 돼버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채권자 집회의 경우에는 지들끼리 사채권자 집회를 했다라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법원이 인가를 해줘야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해요. 결의의 효력이 지들끼리 주주총회처럼 결의를 하고 나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집회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원이 인가를 한 때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15회차 사채에 대하여 사채권자 집회가 있었다. 그리고 법원이 인가를 했다라고 하면 이 15회차 사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채권자들에게는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제가 여기 소집자라고 동그라미 해놨죠. 소집자 누구였어요? 발행회사, 관리회사 10분의 1짜리 소수 사채권자. 얘네가 소집권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발행회사가 집회를 소집했다라고 하면 발행회사가 인가 청구를 하는 거고, 관리회사가 했으면 관리회사가, 소수 사채권자가 했으면 소수 사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인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똥 싼 놈이 치워라 라는 말 있잖아요. 소집을 한 사람이 인가까지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라 라는 의미에서 얘가 소집자라는 거 주의하세요. 누구라고 하면 틀리다? 집회의 대표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자를 뽑는다라고 했는데 이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자가 인가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럴싸하잖아요. 넘어가지 마시고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똥 싼 놈이 치워라. 소집자가 한다. 소집자가. 대표자가 아니라 소집자가 1주간 내에 법원에다가 인가 청구를 하고 인가를 받았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법원에 인가를 받아라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 쌈박질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법원에 인가를 받아라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사채권자 집회에서 만장일치로 어떠한 안건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 만장일치의 경우는 쌈박질이 날 리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요하지 않아요. 전원이 동의한 결의, 이거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 만장일치 결의는 쌈박질이 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가 없다.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을 했다. 그러면 사채권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텐데 회의를 할 때 적어도 뭐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뭔가 비용 이런 것들이 들 텐데 이러한 비용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게 원칙이다? 사채 발행회사에게 부담시키는 게 원칙이다. 사채권자 집회와 관련된 비용은 사채 발행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요? 사채 발행회사 때문에 사채가 발행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뭔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채권자 집회가 열린 거기 때문에 사채 발행회사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이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자 그리고 집행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채 관리회사가 있었는데 이 대표자, 집행자, 관리회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될 텐데 이 보수 역시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사채 발행회사가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자, 집행자 및 사채 관리회사에게 지급할 보수와 사무처리 비용에 관한 것 역시 원래 사채 발행회사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계약으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면 되는데 그 약정된 경우 외에는 뭐 하면 된다? 요걸 주의하시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채 발행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요. 사채 관리회사의 보수와 비용, 대표와 집행자의 보수와 비용, 계약에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계약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채 발행회사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보수와 비용 모두 사채 발행회사가 변제를 했을 때 이 변제 비용에서 먼저 우선하여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지금 요것만 나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보수와 비용 역시 똑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이 써놔볼까요? 우선 변제 가능. 그래서 1, 2, 3. 대표자에 대한 보수와 비용, 집행자에 대한 보수와 비용, 그 다음에 사채 관리회사에 대한 보수와 비용. 계약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채 발행회사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발행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에서 우선 변제 가능하다. 사채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가 가능한데
양도의 효력 요건이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 합의 앤드 주권 교부 대신에 채권 교부라고만 바꾸면 돼요. 효력 요건이 양도의 의사표시 플러스 채권 교부다. 주권 교부 대신에 채권 교부. 그러면 이제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이 중요한데,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 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원부에 적히기 때문에 기명사채는 사채 원부 기재죠. 그런데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원부에 적히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는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이 보다 채권의 계속점이에요.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은 기명사채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은 명의계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이 명의계사였는데 사채는 기명과 무기명이 가능한데 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명부 기재인 거고 사채 원부 기재인 거고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원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계속점입니다. 문제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인데 우리 주식의 경우에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은 명의계사였지만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주권의 계속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기명사채의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채권의 계속 점유일 것 같은데 이게 사채 원부 기재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무기명사채는 채권 점유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법 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명사채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도 보다 사채 원부 기재이다. 요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이든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든 기명사채는 둘 다 사채 원부 기재인 거고 무기명사채는 둘 다 채권 점유인 거고. 자, 요렇게 기억을 하시든 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요. 원부 기재를 하지 않으면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주식과 비교해서 요거를 주의하세요. 주식은 이익 배당을 해주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원부에 기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채 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임꺽정이가 이자 지급 청구를 하면 돼요. 설사 홍길동이가 기존의 사채권자였다가 임꺽정이에게 양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양도를 하고 나서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채 원부를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채 원부에 기재된 사람이 이자 지급 청구를 하면 된다. 문제는 무기명사채인데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원부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아예 채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채권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3년 만기 회사채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그 햄버거 쿠폰 같은 거 받아보셨죠? 거기에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쪼개지는 이렇게 뽕뽕뽕뽕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이렇게 똑 떼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그 쿠폰이 발급이 되는데 이거를 이권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진짜 쿠폰이에요. 이거 싸구려 영어가 아니라 진짜로 쿠폰이라고 하고 이 무기명사채에 이자를 나타내는 증권이다라고 해서 이권이라고 하는데 이 이권이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1회차 요거를 똑 떼가지고 회사에다가 지급을 하면 1회차 이자를 주는 거고 2년째는 요거를 똑 떼가지고 지급을 하면 2회차 이자를 지급하는 거고. 자, 그런데 꼭 그때그때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가만히 갖고 있다가 한 방에 요거를 그냥 딱 내면서 1년치 1회차, 2회차, 3회차 이자 해가지고 원금까지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야지 라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1회차 이권이 날아가 버렸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시를 하려고 봤더니 2, 3회차만 남아있고 1회차가 없더라 라고 하면 이때는
못 받아요. 아시겠죠? 이권이 흠결되어 있으면 해당 금액은 공제가 된다. 채권이라고 하는 거 주식과 달리 처음부터 상환해 주기 위하여 발행을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상환 받을 때에는 채권과 맞바꿔서 어음과 수표와 마찬가지로 채권과 맞바꿔서 상환을 한다. 그래서 맞바꿔서 상환한다. 뭐 이름이 두 번. 사채를 상환할 때에는 채권과 상환해야 된다. 돈을 갚아줄 때는 이거 사채를 돈을 갚아줄 때에는 채권과 맞바꿔서 그래서 상환할 때는 상환해야 된다. 말이 웃긴데 채권을 상환할 때에는 채권과 사채를 상환할 때는 채권과 맞바꿔서 상환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채권을 발행할 때 사채권자들로부터 전액 납입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분할 납입이 가능했잖아요. 분할 납입이 가능한 거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사채를 갚아줄 때도 상환해줄 때에도 한 방에 일시로 한 방에 갚아줄 수도 있지만 분할 상환도 가능해요. 똑같이 분할 납입이 가능했던 거가 마찬가지로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일시 지급 또는 분할 상환이 모두 가능하다. 근데 10년 만기 회사채다. 자, 채권을 뭐 1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각각의 이자가 있는데 이 이자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하고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하고 이게 같으면 조금 그렇죠. 이자 뭐 한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을 날려버리는 거 이거는 상사 소멸시효 5년으로 뭐 충분하지만 원금을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날라간다 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다 보니까 이 원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려요. 원금은 사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원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다. 하지만 이자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사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길어요. 하지만 이자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사채에 대해서 봤고 이번에는 이제 특수사채. 특수사채 두 가지 CB하고 BW인데 전환사채 CB라고 부르죠. 자, 발행사항 결정 어떻게 한다?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발행사항 결정은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이 있는데 주주배정 방식의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정관에 따라서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 주주총회. 뭐 계속 말이 돌고 도는데 원칙이 이사회다. 수권자본제도에 따라서 이사회가 결정을 하는 거고 정관에 의하여 총회가 결정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을 할 때 뭐를 결정한다?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전환의 조건, 전환 청구 기간 등 주요 사항을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다. 특수사채도 제3자 발행이 가능한데 주식과 마찬가지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뭐로도 가능하다? 총회 특별결의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 물론 제3자에게 CB를 발행할 때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우수 개선 등 경영상 필요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거지 뭐는 안 된다?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는 안 된다. 우리 일반적인 주식이 아닌 종료 주식을 발행할 때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공시해야 된다라고 했죠. 공시, 단단하게 공시하기 위하여 세 군데 적어준다. 어디요? 등기, 주권, 주식청약서. 등기, 주권, 주식청약서. 등기, 주권, 주식청약서에 기재한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나중에 주식이 튀어나올 수 있는 CB하고 BW의 경우에도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하기 위하여 뭐한다? 등기, 주권에 해당하는 채권, 주식청약서에 해당하는 사채청약서 여기에다가 공시하게 된다. 뭐도 한다? 등기도 한다. CB하고 BW는 등기를 해요. 하지만 일반 사채는 등기하지 않아요. 특수사채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등기를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해요.
먼저 예고적인 의미에서 야, 우리 CB 또는 BW 발행했다. 언제 주식 튀어나올지 모른다. 라는 식으로 발행에 등기를 하고 나중에 진짜로 CB에서 전환권, BW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 야, 드디어 우리 행사했다. 라고 하는 행사 등기도 하게 된다. 그래서 1단계로 발행에 등기를 하고 2단계로 전환권,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 행사에 등기도 한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등기를 할 때는 본점에는 2주, 지점에는 3주 내에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특수사채 발행 등기, 특수사채 행사 등기만은 지점에는 등기하지 않고 오로지 본점에만 2주 내에 등기해요. 2주 내에 본점에만 등기하는 거지 지점에는 등기하지 않는다. 웬만한 등기는 본점에는 2주, 지점에는 3주 내에 하면 되는데 특수사채의 발행 등기, 행사 등기만큼은 지점에는 등기하지 않고 오로지 본점에만 2주 내에 등기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CB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신주인수권이랑 똑같아요. CB다, BW는 주식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마찬가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신주인수권 의리잔출, 출자인수권에 대응하는 게 신주인수권, CB인수권, BW인수권 여기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주식 수에 따라서 CB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최저 금액에 미달하는 단수의 경우에는 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CB도 모집이 완료가 되면 직접 모집의 경우에는 이사가, 직접 발행의 경우에는 이사가, 간접 발행의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납입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CB 모집이 완료되었는데 CB는 사채예요. 사채이기 때문에 이때는 분할 납입이 허용이 되죠. 그래서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시켜야 된다. CB도 사채이기 때문에 분할 납입이 허용이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CB를 들고 있었다. 정관에서 정한 전환권 행사 기간이 도래했을 때 CB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자, 이게 사채예요. 이게 주식이고 그러면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바뀌어라 야 하면 바로 바뀌어요. 우리 앞에서 전환 종류 주식의 경우에 우선주로 가지고 있다가 바뀌어라 야 하면 바로 보통주로 바뀐다. 보통주를 가지고 있다가 바뀌어라 야 하면 우선주로 바뀐다라고 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전환권은 마법과 같은 권리 형성권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때는 바로 바뀐다. 일방적으로 제출 청구하면 되는 거다. 전환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다. 그래서 바뀌어야 청구하면 바로 바뀌게 되는데 채권 증서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주식을 나타내는 주권, 사채를 나타내는 채권, 일반적인 신주 발행에서 신주인수권을 나타내는 신주인수권 증서, BW의 신주인수권을 나타내는 신주인수권 증권 이 4가지 서면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전자등록을 해놓았다라고 하면 채권을 첨부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는 전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거고 채권을 첨부할 수 없을 테니까. 근데 우리 앞에서 전환종료 주식 공부하면서 우유 이야기 했었잖아요. 1,000원짜리 우유를 500원짜리 우유로 바꿨을 때 500원의 잔돈을 내줘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 규정이 있었죠. 뭐요? 전환 전에 주식의 발행가액을 전환 후에 신주의 주식 발행가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규정을 준용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환 전에 사채의 발행가액과 뭐가 일치해야 된다? 전환 후에 주식의 발행가액이 일치해야 된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전환 전에 사채의 발행가액을 전환 후에 주식의 발행으로 한다라고 해서 전환 전에 사채 발행과 전환 후에 주식 발행가액을 일치시켜야 된다. 거스름돈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전환 전의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전환 전에 사채의 발행가액을 전환 후에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둘을 일치시켜야 된다. 똑같아야 돼.
그럼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을 하느냐? 자, 사채를 바뀌어라 야 주식으로 바꿨죠. 사채는 사라지고 주식이 탄생했죠. 사채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채의 금액은 감소하고 주식이 탄생했기 때문에 주식 수는 증가하고 주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금도 증가하게 된다. 사채 총액은 감소한다. 반면에 발행 주식 수와 자본금은 증가한다. 자본금이 증가하면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은 아니지만 등기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된다? 2주 내에 본점에서만. 이게 뭐예요? 전환, 행사등기잖아. 행사등기. 발행에 등기든 행사에 등기든 언제만 어디에만 본점에만 등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주 내에 본점에다가 변경 등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 전환을 하게 되면 신주가 튀어나온다라고 했는데 신주가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신주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맥스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환 기간 동안에는 발행 예정 주식 총수의 미발행 주식 수가 유보되어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새로 발행할 주식 수만큼 전환 청구 기간 내에 발행을 유보해 두어야 한다. 빈 공간이 남아 있어야지 신주가 탄생할 수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전환사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이 전환사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와 관련하여 언제라고요? 바뀌어라 야! 마법과 같은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한 때 즉시 주주가 돼요.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 사채권자가 주주로 그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언제인가에 대하여 언제요? 바뀌어라 야! 하고 청구한 때 즉시. 청구한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채권을 첨부하여 제출한 때 즉시 전환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이러한 전환권의 행사, 전환 종류 주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가능하다. 그러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사채를 주식으로 바꿨는데 아무리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주명부 폐쇄를 둔 취지상 의결권의 행사만큼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폐쇄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가능하다. 폐쇄기간 중에도 전환 청구 가능하다. 하지만 의결권의 행사만큼은 언제부터? 기간 경과 후에 할 수 있다. 사채권자 Y가 CB를 들고 있었어요. CB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필요해서 X은행에게 CB를 맡기고 돈을 빌렸다. 그런 와중에 사채권자 Y가 전환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전환 사채에서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CB라고 하는 사채는 이제 없어지고 뭐가 튀어나온다? 주식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 X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잡고 있는 사채는 이제 없어지니까 딱 버리고 주식을 움켜쥐어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나오는 이 주식에 대하여 X은행에 뭐가? 물상대위가 인정이 된다. 전환사채권자 Y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질권자인 X은행은 약식질 등록지를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새로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 약식질 등록질 불문하고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버리고 움켜쥐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CB를 발행할 때 위법, 불공정하게 발행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가? 사전 조치로 사전 조치로 유지 청구권 가능해요. 전환사채 발행 유지 청구권 사전 수단으로 유지 청구권 행사 가능하다. 자, 그리고 CB를 발행받을 때에도 돈을 내야 되는데 남들은 9,000원, 나는 5,000원의 CB를 발행받은 이러한 통모 CB 인수인의 경우에도 통모 인수인의 책임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사전 수단으로 유지 청구권, 통모 인수인의 책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얘네의 경우에는 아예 법 조문도 있고 준용하는 법 조문이 있어요.
그리고 사후수단으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문제는 시비 발행 무효회소라고 하는 게 법 조문에 없어요. 사후수단으로 신주 발행 무효회소와 마찬가지로 시비 발행 무효회소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러한 조문이 직접적인 규정도 없고 뭐도 없다? 균용 규정도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비슷한 것을 땡겨 쓰는 유추 적용이 가능한 거 여기에 대하여 학설 대립이 있거든요. 학설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어떠한 입장이냐? 위법 불공정한 시비 발행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마치 위법 불공정한 신주 발행이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주 발행 무효회소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시비와 관련해서는. 전환사채 발행 무효회소 요게 상법에 조문이 없어요. 직접적인 규정도 없고 준용 규정도 없고 조문이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유추 적용이 가능한지 견해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이거를 긍정한다. 자, 긍정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신주 발행 무효회소 429조의 원성당 재절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특히 소의 원인과 관련하여 제가 앞에서 제3자에게 시비를 발행할 때에는 신기술애도의 재무구조세 등 경영상 필요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하나다. 반대말이보다 경영권 방어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시비를 발행하였다. 이 케이스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경우로 나와요. 그래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시비를 발행한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전환사채 발행 무효회소의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뭐 하자와 불성립, 부존재 이건 앞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시고 이번에는 BW 신주인수권 무사채. CB와 BW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CB는 원래 사채였다가 바뀌어라 얏 하면 주식으로 바뀌는 거고 BW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채를 들고 있다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주식이 덤으로 나오는 거. 이게 BW예요. 그런데 주식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신주인수권을 사채랑 딱 결합해가지고 비분리형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사채는 사채대로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대로 따로 분리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인 모습은 비분리형인데 분리형으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와 신주인수권을 따로 양도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따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리형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비분리형이 있는데 우리 회사법에서는 원칙이 비분리형이에요. 원칙은 비분리형이지만 우리 앞에서 이게 신주였고 이게 CB BW였고 그래서 요거 원칙 이사 외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이사 외에서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든 결정을 할 때 BW를 발행한다라고 결정을 할 때 이때 분리형으로 발행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BW도 양도가 가능한데 양도할 때 이게 비분리형이냐 분리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게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채권이 딱 한 장이에요. 딱 한 장에 사채도 들어있고 신주인수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 한 장을 넘기면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한 방에 넘어간다. 채권을 교부하면 사채 그 자체와 신주인수권이 모두 양도가 된다. 반면에 분리형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 따로따로 발행이 돼요. 사채 그 자체는 채권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 증권에 의하여 각각의 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채를 양도할 때는 채권을 넘기는 거고 신주 인수권을 넘길 때는 신주 인수권 증권을 넘긴다. 우리 일반적인 신주 인수권은 신주 인수권 증서라고 했죠. 그런데 분리형 BW에서의 신주 인수권은 신주 인수권 증권이라고 해요. 그 유가증권이. 그래서 각각의 증권을 교부함으로써 각각의 권리가 양도된다. 그러면 분리형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증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이 발행이 되게 되는데 이거 앞에서 우리 신주발행에서 신주인수권 증서랑 하나 빼고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청약의 수단이 된다. 두 번째 양도의 수단이 된다.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추정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선의 취득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일반적인 신주발행에서의 신주인수권 증서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2주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판결의 대상이 안 됐지만 분리형 BW에서의 신주인수권 증권은 그 유통기간이 채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3년 만기 회사채다라고 하면 유통기간이 3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도 가능하다? 채권 판결도 가능하다. 얘가 청약의 수단이 되고 양도의 수단이 되고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선의취득도 가능하다. 그런데 신주인수권 증서는 유통기한이 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채권 판결이 안 됐지만 얘는 뭐도 가능해요? 채권 판결도 가능해요. BW의 시기랑 BW가 유효한 기간 동안 즉 채권의 기간 동안 3년 만기 회사채다라고 하면 3년 동안 신주인수권 증권도 유통되기 때문에 채권 판결도 가능하다. 자, 양도의 수단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봤던 조문이랑 쌍둥이죠. 신주인수권 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만 이를 행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양도의 수단이 된다. 자, 발행 절차는 우리 아까 전환사채의 발행이랑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전환사채 부분을 똑바로 같이 보세요. 자, 이번에 BW에서 신주인수권을 이제 행사한다. 자, 행사를 할 때 이게 또 분리형이냐 비분리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주 발행 청구서 2통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분리형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죠. 신주인수권 증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신주인수권 증권을 청구서에 붙여가지고 제출하면 돼요. 신주인수권 증권을 첨부해서 반납하면 된다. 하지만 이게 비분리형이다 라고 하면 이 비분리형 채권에는 뭐가 들어있다? 신주인수권도 들어있지만 나중에 사채 원금을 받아야 되는 것도 들어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이 채권을 붙여가지고 반납하면 안 돼요. 그죠? 반납해버리면 나중에 3년 만기 회사채다. 3년 후에 원금을 못 받잖아요. 원금을 받을 때는 채권과 맞바꿔서 상환하여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반납하면 안 되고 이거를 보여만 주고 내가 다시 가져와야 된다. 비분리형이라고 하면 채권을 제시, 보여만 주고 다시 가져와야 된다. 분리형은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지만 비분리형은 채권에 두 가지 권리가 다 들어있다 보니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는 보여만 주고 다시 가져와야지 나중에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채를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 전에 사채의 발행가액과 전환 후에 주식의 발행가액을 일치시키라고 했었죠. 전환사채는 바뀌어야 하면 이게 뒤집히는 거기 때문에 일치시켜야 된다. 마찬가지로 전환 종료 주식에서도 전환 전의 주식과 전환 후에 신주의 주식을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했지만 BW에서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해가지고 나오는 주식은
이게 뒤집힌 게 아니죠. 바뀐 게 아니죠. 뭐예요? 덤으로 나오는 게 덤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BW의 사채 금액과 덤을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채 금액과 덤을 일치시켜야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사채 금액 새롭게 덤으로 나오는 주식의 발행 가액이 사채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치시키는 게가 아니라 뭐다? 초과하면 안 된다. 각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이 이게 덤이에요. 얘가 배꼽이고 주식의 발행가액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 덤, 얘가 배꼽이고. 그래서 이거를 틀린 지문으로 뭐라고 출제한 적이 있냐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과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금액으로 한다 라고 일치시키는 걸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일치하면 안 돼요? 일치하면 안 되고 초과할 수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 덤으로 나오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시겠죠? 초과할 수 없다. 같은 것까지는 가능하죠. 같은 것까지는 가능한데 꼭 같게 해야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가지고 납입을 한다. 여러분 주의하실 게 지금 발행가액을 납입한다라고 했는데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발행가액을 납입한다. 뭘 받기 위하여 납입하는 거예요? 주식을 받기 위하여 납입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BW를 발행받기 위하여 납입을 할 때는 분할 납입이 가능했지만 BW에 붙어있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가지고 신주를 받기 위하여 납입을 할 때는 이때는 전액 납입, 현실 납입을 해야 돼요. 이때는 현실 납입을 해야 된다. BW를 발행받을 때는 사채이기 때문에 분할 납입이 가능하지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해가지고 받는 것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액 납입을 해야지 분할 납입이 안 된다. 아시겠죠?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대용 납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A회사가 BW를 발행했다. 현재 갑이 BW 사채권자다라고 하면 이 BW 사채권자는 나중에 3년 만기 회사채다라고 하면 3년 후에 이게 500만 원짜리 사채다라고 하면 5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죠. 반대로 말하면 A회사는 500만 원을 빚을 진 거죠. 빚을 진 거. 나중에 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채 집단적으로 돈을 빌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회사가 사채권자 갑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여받고 거기에 대한 차용증 명목으로 채권을 발행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3년 만기가 되었을 때 갑은 A회사를 상대로 사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500만 원 갚아라 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BW에 붙어있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신주를 배정해 주게 되면 이 갑은 신주인수 대금에 대한 납입 의무가 있잖아요. 신주 발행 가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갑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갑이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현금이 많다라고 하면 이 납입 의무 그냥 현금으로 내고 덤으로 주식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이 갑이 주식을 받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는 거예요. 자, 당장 현금이 없을 때 이때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가 있다? 내가
나중에 500만 원 갚아라 라고 하는 청구권,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500만 원어치 주식을 받고 싶어가지고 납입 의무, 이 두 개를 서로 퉁치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대용 납입이라고 해요. 권리와 의무를 서로 퉁치는 거, 이거를 대용 납입이라고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대용 납입을 하게 되면 사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죠. 사채 상환 청구권이 사라지는 대신에 뭐를 받는다? 신주를 받게 된다. 마치 뭐랑 똑같다? 사채라고 하는, 전환사채라고 하는 사채가 있다가 바뀌어라 얏 했을 때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 전환사채랑 똑같은 결과가 돼요. 대용 납입을 하게 되면 전환사채의 전환과 같은 결과가 된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용 납입이라고 하는 거 BW 사채권자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회사가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대용 납입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도표로 대용 납입을 허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 정관 또는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만, 허용을 한다라고 결정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허용을 하게 되면 뭐 무조건 대용 납입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돈이 많으면, 현금이 많으면 납입을 하고 덤으로 주식을 받는 거고, 주식을 받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그때 BW 사채권자가 선택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용 납입 허용이 결정된 경우에도 현실 납입을 할지 대용 납입을 할지, 이거는 BW 사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저는 대용 납입할래요 라고 하는 청구가 있을 때에만 대용 납입 처리를 해주는 거다.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전환사채에서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사채가 사라지고 주식이 탄생한다. 주식이 탄생하기 때문에 주식수가 증가하고 자본금도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BW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대용 납입을 하지 않는 한, 대용 납입을 허용하지 않는 한 주식이 덤으로 탄생한다. 주식이 덤으로 탄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덤으로 탄생하게 되는 주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같은 말로 주주의 지위를, 사채권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주주의 지위가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대용 납입을 했느냐 현실 납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현실 납입을 했을 때는 뭐랑 똑같다? 우리 앞에서 스톡옵션 공부하면서 BW와 SO는 납입한 때, BW와 SO는 납입한 때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BW의 경우에 현실 납입을 했을 때는 납입한 때 주주가 된다. BW와 SO는 납입한 때, BW와 SO는 납입한 때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대용 납입을 했을 때는 뭐랑 똑같다? BW가 대용 납입을 했을 때는 CB랑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용 납입을 했을 때는 CB랑 똑같기 때문에 언제요? 청구한 때. 대용 납입을 했을 때는 CB랑 똑같기 때문에 현실 납입을 하면 SO랑 똑같고, 대용 납입을 하면 CB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 발행 청구서를 제출한 때, 청구한 때 주주가 된다. 그러면 어찌됐건 현실 납입을 하든 대용 납입을 하든 발행 주식수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도 증가한다.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이때 다른 것과는 달리 2주 내에 어디에만, 본점에만 행사에 등기를 하면 된다. 그리고 신주가 탄생하기 때문에 주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발행할 주식 수만큼 전환 청구가 아니죠. 청구 기간 내에 발행을 유보해야 된다. 오타가 있으니까 전환은 지우고. 정확하게는 주식수만큼
신주 인수권 행사 기간. 신주 인수권 행사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신주 인수권의 행사 언제도 가능하다. 폐쇄 기간 중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신주 인수권 행사로 주식이 덤으로 탄생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의결권의 행사만큼은 폐쇄 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자, 이번엔 질권자와의 관계를 조금 보자면 우리 사채권자 Y가 BW를 X은행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갔대요. 자, 그런데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가지고 신주가 탄생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X은행이 이 신주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당연히 물상대위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죠. 약식지, 등록질 불문하고. 이유는 왜 그랬다?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사채가 사라지고 신주가 태어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신주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인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BW의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얘가 사라져요? 아니죠. 현실납입을 한 경우에는 BW가 사라지지 않죠.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현실납입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나오는 덤에 대하여 질권자가 손을 뻗칠 수가 없어요. 이게 CB와의 차이점. 자, 그런데 대용납입을 한 경우에는 뭐랑 똑같다? CB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대용납입을 한 경우에는 얘가 사라지고 얘가 탄생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자, 원칙은 안 된다. 왜요? 사채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BW에서 원칙적으로 물상대위가 인정이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용납입을 했을 때는 뭐랑 똑같다? CB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때에는 물상대위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위법 불공정한 BW 발행에 대한 조치. 얘는 완전히 CB랑 완전히 똑같아요. 사전수단으로 유지청구권 가능하다. 통모 인수인의 책임 인정된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가능하다. 그런데 위법한 BW 발행 무효 소송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신주 발행 무효해소를 유추 적용한다. 자, 그래서 직접적인 규정도 없고 준용 규정도 없다. 그렇다 보니까 신주 발행 무효해소를 유추 적용한다. 그래서 완전히 CB랑 똑같다. 자, 이렇게 해서 회사법을 마쳤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내일부터 이제 어음수표법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